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공습을 최우선 목표로 해가지고 북한 대응은 한국이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전체적으로 뭐 인도태평양 혹은 대만 사태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축소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트럼프의 미국이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계산적인 행동이고 이게 다 미국이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계획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원탑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위크 한국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에 대한 우리 소식을 영어로 만들어서 해외 고객들한테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입문서 투자에 대한 가이드 책을 내서 지금 이제 출판 중이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나라 K방산 혹은 국제정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좀 강조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뭐 좀 거칠게 말하면 동네 양아치가 그 돈 가져갈 때 좋은 말 하는 거로 보는 분도 있고, 트럼프 쪽에 좀 중시되는 말로 하자면 비용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방위비 관련해서 돈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28일 정전협정 기념일에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보호에 전념하겠다, 일단 돈부터 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고, 이 전에도 트럼프가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지금 28,500명인데 4,500명 정도 또 감축을 해야 되냐, 요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트럼프는 숫자를 틀리기도 유명합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실제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 수준인데 45,000명이 뭐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일기 때에도 주한미군 숫자를 틀리고 항상 작게 수정하지 않아서 항상 부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좀 더 우리한테 보답을 해주고 그 보답은 캐시다, 달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서를 내미기 위해서 이제 채찍과 당근인데 당근을 줬다. 그 정전협정사에 이제 한국전쟁 참전이라든가 이런 한미동맹 중요성 공유하는 거는 이렇게 중요하니까 돈을 달라, 이런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결국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은 하지만 이게 돈이 아니라 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아니면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을 압박하면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게 결국에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거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달라.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한 말이 많아요. 이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미국한테 우리를 지켜줘서 감사한다 하는 상납금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부분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고용하는 비용, 그러니까 한국에서 땅을 산다거나 시설을 건설한다거나 군속이라 해가지고 군범들, 한국 국적인한테 월급을 주거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사실 대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보호세 명목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겠죠. 앞으로 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 주한미군 인식이 그리고 역할이 좀 많이 바뀌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떠냐면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그 다음에 군산과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목덜미를 노리는 칼날이라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도 단계적 감축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뭐 4,500명을 철수하자, 이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직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군의 입장은 아니지만 싱크탱크에서 이거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밑발을 깐다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축소에 대한 논리를 미국이 연구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공습을 최우선 목표로 해가지고 북한 대응은 한국이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전체적으로 뭐 그 인도태평양 혹은 대만 사태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축소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거든요. 진짜 트럼프가 중국과 싸우고 중국과 전투를 할 거면 주한미군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낮춰잡거나 병력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모순점이 있어요. 무슨 점이냐면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위험하다, 너무 가까우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의견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대립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외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제일 좋은 군사기조 이야기하는 게 우리 생각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옆에 일본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호주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 양상이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폭격기들을 토양한 첨단 전쟁이기 때문에 이 첨단 무기들의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니까 사거리가 짧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까우면
초기에 제압당할 우려가 많고 이게 위험하다. 잘 생각해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시작했던 일본의 진주만 침공, 이건 미국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습 공격에 취약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항상 미국 해군보다 규모가 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 때 우세했던 거는 기습에 성공했다.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곳이 좋으면서도 가까운 곳이 싫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축소하는 여론, 그 다음에 주한미군 확대하는 여론이 항상 상반되게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축소를 하자라는 거는 진짜 축소를 하기보다는 미국의 주한미군이 얼마나 큰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돈을 내라, 이런 거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이나 현재 미군들이 주한미군 중요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트럼프의 말이 좀 달라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주한미군을 이야기한 건 제가 앞서 말했듯이 중국과 대단히 가깝고 이제 공격받기도 쉽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을 한다 생각했을 때 베이징에서 미사일로 5분 안에 타격이 가능한 기지는 현재 군산 공군기지, 그 다음에 오산 공군기지, 그 다음에 평택 육군기지, 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10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요거는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30분 만에 도착하나 1시간 만에 도착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첨단 전쟁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빠르다, 대응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적들의 요격 확률도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큰 방향에서 축소를 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게 진심이라고 보긴 어렵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 주한미군에 대해 축소 압박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더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고 액션을 취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무기 체계별로 일단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지니까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가 중동으로 급하게 이동하거나, 옛날에는 이제 미국 2사단이라 해가지고 기갑 부대가 전개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72시간 만에 여단이 전개 가능한 신속하게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걸로 바뀌다가 지금 지상군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대형 대대 해가지고 군산과 오산에 F-16 전투기들이 확충되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의아한 게 F-16 전투기라는 거는 지금 좋은 전투기지만 최신의 최첨단 전투기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왜냐하면 스텔스라 해가지고 레이더를 탐지를 피하거나 이런 기술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16이 지금 주한미군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대북 전력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탱크라든가 미사일을 지상 공격하는 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F-16이 지금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로 중국을 공격하거나 베이징을 폭격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전력을 배치해 놨거든요. 이건 뭐 긍정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자극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주한미군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약간 이게 홀대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더 좋은 전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게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F-16보다 더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평양이라든가 베이징과 같은, 그러니까 잘 보호된 전국에 침투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주한미군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는 거 봐서는 다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 더 비용을 대주거나 아니면 양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좀 쓰고 싶은 협상 카드로서 의 주한미군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감축을 하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자주국방을 준비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은 원래 주한미군 감축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 다음 카터 행정부 때부터 해서 지금 줄고 늘어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늘어났는지 요기에 대해서 거꾸로 보면 앞으로도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무기를 자주국방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인지 요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은 육군이 이제 이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데,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가 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중요 지역에 대한 방어를 제공해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만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미군이 줄어드는 만큼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천궁2, 그 다음에 LSM이 있고, 추가적으로 LSM2라든가 LAMD 등 다양한 국산
대공 미사일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사드랑 패트리어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주한미군에 대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해서 주한미군이 이번처럼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있었던 것처럼 패트리어트 대들을 갑자기 뭐 중동으로 보내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한국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머리는 없고 눈도 없고 그냥 주먹이랑 발만 달려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정보 자산이 부족하다, 이것을 IS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인공위성도 군사위성을 많이 보이거나 통신위성도 군 정찰위성, 뭐 한국형 지휘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무인정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인정찰기나 정찰위성은 미국과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미국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충해 준다는 개념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하고 미군의 협조를 받는 식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방어라든가 적을 보는 거 말고도 당연히 타격 능력도 확충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배치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주한미군이 한미연합 전력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그 다음에 한국에 어떤 지원물자를 많이 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점에서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밀 타격 능력, 쉽게 말해서 미사일과 폭탄이 주한미군을 감축이나 철수하면 영향이 됩니다. 물론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게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 주는가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람 심리가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 입장은 더 많은 무기를 보내야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덜 죽기 때문에, 미국 주한미군이 줄어들수록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조금만 줘도 우리한테 크기가 적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같은 국산 장거리 타격 미사일로 이제 일단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공격 능력, 이제 앞으로는 주변 국가의 핵심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 이런 걸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일단 방위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GDP 대비 2.7%인데 3%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뭐 지금 트럼프는 5%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제외하고도 지금 순수 방위력 개선비, 여기서 방위력 개선비라는 거는 국방비는 있는 걸 유지하는 전력 유지 비용과 새로운 무기나 능력을 확대하는 방위력 개선비,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기라든가 미사일, 탱크를 사는 비용이 되겠죠. 이런 게 있는데, 방위력 개선비에서 우리가 좀 더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지출된 비용을 가지고 R&D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LSM이라든가 천궁, 그 다음에 LAMD, LSM2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더 만들고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적도 국방비에 투자하고 신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무기를, 예전에는 주한미군이 많고 미군의 지원이 확실하다면 미군 자산을 이용하거나 혹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가령 뭐 KF-21에 대해서 좀 더 개량을 한다거나 해야지 미국이 나중에 증원전력으로는 폭격기를 대신하는 전력으로 이제 KF-21을 개량해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무인정찰기가 있어야지 미국이 무인정찰기에 대해서 원래 공급해주기로 했는데 여기 끊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원활하게 적의 표적을 탐지하거나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감축하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켰다, 혹은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요동이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전쟁 시점에서 북한이 상대해야 되는 군사력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미국의 지원 전력도 줄어든다,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의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에 있는 군이 작을수록 미군이 전쟁이 날 때 공급해준 무기 숫자나 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에는 전쟁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한테 도발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국지전은 충분히 일어나고 국지전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북한의 이런 도발을 막는 능력을 억제력이라고 하고,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이 억제력의 감소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주한미군이 줄어들면 억제력이 약화돼서 북한이 오판이 좀 늘어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논의나 이런 것뿐만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예요. 물론 여기서 북한의 억지를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여러 방법들은 군사적인 대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군사적인 거로는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억제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변국들이 한반도에 보는 그런 대한민국에 보는 시각도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대신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감축된 주한미군이 어떻게 중국을 압박할지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고,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이 그냥 미 본토에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이제 앞서 말한 호주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대응하기 힘든 곳으로 이제 간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있는 것보다 있는 이만 못하다, 옮겨간 게 오히려 더 자신들한테 위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데, 일본도 한국처럼 미국과의 동맹이지만 이런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나 연합사령 같은 조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들은 한미동맹보다 뭔가 사람 숫자, 그러니까 주임미군이 주한미군보다 더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미국의 첫째 아들, 제일 큰 파트너가 되고 싶은데 한미연합사령관들이 주임미군 사령관보다 급이 한 스타 높네?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요걸 좀 수정하고 싶고,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임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갖게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을 건데,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감축될수록 이런 일본의 요구는 더 잘 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으로 통일의 환경 영향. 그러니까 북한이 주한미군 감축했다 해가지고 당장 우리나라에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철수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와의 군사력 균형을 깨트릴 수는 없어요.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고 핵이 강하긴 해요.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참전이라든가 주한미군이 있건 없건 무조건 핵 보복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술핵을 진작 썼다면 뭐 전쟁 종결되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후폭풍을 전 세계에서 핵탄두가 제일 많은 러시아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대남 전투에서 전면적 핵전쟁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한다 해서 전면 전쟁이 나오기 어렵지만 좀 더 쉬운 국지전. 왜냐하면 국지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좀 부담인 것이, 인도나 파키스탄 사례처럼 핵 보유국 혹은 핵무기 사용 위험이 있는 전장에서 국지전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이렇게 내가 도발을 한다 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핵무기로 공격을 하겠어? 우리도 그럼 핵무기로 공격할 건데, 요런 약간 무대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국제정치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인 위험은 좀 더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된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는 건 결국에 대한민국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냐? 미국은 이제 해외 동맹국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살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주한미군의 감축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군사력 균형, 장비의 숫자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보는 세계의 시각이 달라지겠어요. 독일이나 영국에도 다 미군 기지가 있고 이들이 유럽 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했는데 자기들이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세계의 불안정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불안을 트럼프는 알고도 이걸 거래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에비에이션이 한국 특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본사가 워싱턴에 있고 저희 선배 기자들이랑 사담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트럼프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신의 당장의 이익이라든가 당장을 미국한테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지만 신경 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트럼프 이런 걱정이 심해지는 이유는 트럼프 이익이랑 이익이 트럼프는 같지만 내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내각에서 전 세계적인 태력 균형 혹은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의 강요를 없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트럼프의 미국의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계산적인 행동이고, 이게 다 미국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미국 국민조차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미국에서도 마가 모자 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불경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마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사실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뭐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계획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부 의견에 한반도의 위협은 낮아지고 양안전쟁 위주로 전략을 펼칠 계획이니까 주한미군의 숫자가 줄고 이제 주일미군 중심의 전략을 펼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이런 감축이라든가 협상 카드를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주일미군이 늘어나고 주한미군이 줄어들수록 중국 입장에서 더 좋아집니다. 전쟁 초기, 그러니까 전쟁을 결심하기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다음에 특히 수도 베이징, 정치적 중심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야간 전쟁 그런 시나리오에서 필수적으로 한반도가 사실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후방, 그러니까 수도에 가까운 곳에 군사적 위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원래 시나리오로 많이 이야기되었던 거는 이제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 중국과 북한이 연합을 해서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대한민국과 대만을 타격해야지,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이 대응하기 제일 어려워진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기 제일 어려워진 시나리오가 바로 북한과 중국의 연합 공격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죠. 왜 낮냐? 그거는 이제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이 중국 편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원래 절대적으로 중국의 경제에 의존했던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러시아가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지원도 많아집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 자원을 원활한 공급이 된다면 중국말을 안 들을 수 있고, 다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남북한 혹은 중국에서 양안 전쟁이 일어나기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미국이 자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지는 자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것을 배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금 푸틴이었다면 아마 우크라이나는 벌써 진즉 러시아 땅이 됐을 거예요. 푸틴이 독재자고 시진핑도 이제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험적이라고 보긴 힘든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위기의식을 발로나 피해의식으로 이런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고 봐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것이 결국 양안전쟁에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성을 증가시킨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대만과 중국과의 그 침공에 대해서도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전쟁을 해서 대만을 점령하는 거 말고도 대만의 중국의 봉쇄를 당하는, 그러니까 대만의 배가 못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대만의 인터넷선, 지하 케이블망, 뭐 아니면 에너지를 끊거나 이런 고립 같은 것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점점 대응하는 능력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축소될수록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양안 전쟁이 잘 맞거나 아니면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이 줄어들려면 한미동맹, 그 다음에 주한미군 역할이 중요한데,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수록 이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대만은 더 취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태평양 쪽에 위치했던 병력이 중동으로 가면서 중국 항공모함이 막 괌을 넘어서 오는 등 하면서 막 그런 액션을 취했잖아요. 저는 거기 의혹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에는 서태평양 2025년 6월 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발생한 건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태평양을 3개의 선으로,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섬과 섬을 이루는 선으로 태평양을 3개의 영역으로 가지는데, 이 도련선은 지금 한반도나 남해안까지, 그 다음에 일본 전까지 중국과 가까운 바다, 그 다음에 제2 도련선은 괌 서쪽, 그 다음에는 괌과 하와이 사이, 여기가 제3 도련선인데, 중국의 목표는 항상 자신들의 영역을 1도련선에서 2도련선으로 넘어가고 3도련선까지 해서 태평양을 미국과 반띵을 하자, 반으로 나누자, 이런 게 최종 목표인데, 우연찮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미군 병력들이 중동에 들어가니까 이 도련선, 그러니까 괌 근처에 중국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에 진출한 사건이 최초로 있었던 게 무관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트럼프는 별 말을 안 하고 이제 관세니 어떻게 일하는데, 이 굉장히 일본과 중국 입장에 상징적인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위협이 엄청 커진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발달되고 강한 해군력이 드디어 1도련선을 돌파해서 2도련선으로 진입했다. 그래서 태평양을 절반을 목표하지 우리가 목표가 하나 남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때 그러니까 중국 항공모함이 괌까지 진출했을 때 막 따라가고 했는데 솔직히 힘에 좀 붙였어요. 그래서 중국 항공모함 최초로 괌을 넣은 거지, 이제 처음 넘어봤으니까 이게 한 번 넘어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함대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 때문에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넘어가면 갈수록 결국 태평양의 패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금씩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막 댓글 중에 전시작전권을 두고 가져와야 한다, 아니다, 가져오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전시작전권이 뭔지, 왜 이런 의견이 갈리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시작전권은 전쟁 때 누가 최고 지휘를 하는가? 한국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질 때 미군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주권 국가로서 돈의 독자적인 작전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에 논리에 따르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 노태우 정부 때 평시작전권,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합참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되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그 작전권을 이양한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고, 요것을 다시 합참이 전쟁이 날 때도 주로 중심으로 지휘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전시작전권에 대한 환수 논쟁입니다. 이 현재 상태에서 데프콘 3 이상 됐을 때 이 전시작전권이 발휘가 되는데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전쟁이고 전쟁이 아닌 거 상황에 대해서 키 기준이 지금은 데프콘 3가 발견되면,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뭐 경계태세가 올라가면 그때 전환되는데, 이게 빠르게 잘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대응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미군의 질서에 따라서 달라진 그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훈련을 많이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뭐 물론 사실 미국 대통령 의지대로 당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처음에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이 미국 속에 소속된 것도 미국이 한국한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한국이 줬어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받을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도중에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작전권을 이양한 이유는 한국만으로 도저히 전쟁이 안 되고 유엔 사령부, 그 사실상 미국군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권을 줄 테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 측의 논리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권국가 중에 어떻게 전쟁 났을 때 작전권을 하는 권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군사주권의 핵심으로서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군의 능력, 이 충분하다. 핵무기는 없지만 뭐 글로벌 파이어 파워 뭐 이런 소리 세계 5위 군사강국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뭐 부끄럽지 않고 국뽕을 막 빨고 하는데, 이런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군사력을 가지는데 작전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외교라든가 국방,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시작전권은 반드시 우리 주도로 해야 된다. 이런 찬성이 있고, 반대 논리도 나름대로 이 논리가 상당합니다. 왜 상당하냐? 작전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어디에 누구를 배치하고 어떤 부분을 공격할지에 된 건데, 누가 하든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누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쟁을 우크라이나 쪽이 유리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는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미국한테 협상도 하고 화도 내보고 젤렌스키가 가가지고 비기도 하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이고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유사시에 전시작전권이 미군 장성한테 있다는 거는 사실상 무제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작전권을 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만약에 환수를 했을 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한미동맹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합참의장이라든가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미군 장성이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휘를 미군 장군이 받아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토 같은,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로 미국과 연합해서 안보를 할 때도 사실상 전쟁을 주도권은 이제 나토의 그 미국군 사령관이 두고 있거든요. 이래서 어차피 환수를 하면 미국이 최악의 경우 아예 안 도와주거나 도와주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남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것 자체가 미국한테 많은 군사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열쇠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뺏어오면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지원 병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 반대 논리도 상당히 맞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지금 미국이나 트럼프 상황에서는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간다 하면 매우 좋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전시작전권을 제발 가져가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말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가져가라고 하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가져가라 하겠어요? 아니면 불리하니까 가져가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한국한테 넘겨주면 거기에서 더 뭔가 많은 대가, 야 니네들이 자주적으로 됐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줘라, 이런 거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찬성과 반대 이쪽 한쪽에 보다는, 그러면 전시작전권이 전환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 전시작전권 환수를 하게 됐는데 조건에 의한 환수로 돼 있지 시기에 의한 환수가 아니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시작전권은 환수를 이제 지금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전시작전권은 환수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났는데 지금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전시작전권을 가져간다. 지금 현재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몇 년 안에 무조건 가져온다. 이런 이익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건에 의한 환수를 밀어붙이는 게 한국 입장에서도 좀 더 좋고, 미국이 조건에 의한 환수를 포기하고 몇 년 안에 무조건 가져가라 하면 이게 틀림없이 미국이 뭔가 이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떡하니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